오늘부터 부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한자에서 생명은 바로 부수입니다. 왜냐? 부수는 곧 뜻이고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 한자는 의미이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부수인데 그 부수를 여태까지 획수별로 배우거나 가나다 순으로 배웠다는 거죠. 아닙니다. 의미 순으로 패키지화, 묶어서 관계된 것들끼리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아낌없이 제가 공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의미를 어떻게 나누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자연, 또 하나는 인간. 바로 사람은 자연 속에 살아요. 해와 달의 기운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자연을 대우주라고 하고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견표로 명쾌하게 뽑았습니다. 자, 먼저 자연과 인간은 크게 부수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는데 총 부수는 214자입니다. 214자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자연은 73자, 73자입니다. 인간에 해당하는 부수는 141자입니다. 그래서 약 1대2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볼게요. 자연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나눕니다. 환경, 동물, 식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환경을 또 들어가 봅니다. 자연의 환경을 또 들어가서 또 하나하나씩 뽑아보니까 하늘에 7자, 땅에 9자, 물에 관련된 것이 3자, 불에 관련된 것이 2자. 이래서 자연의 환경에 관련된 부수의 숫자는 총 241자 중에 21자가 배당이 됩니다. 이제 자연에서는 동물과 또 식물이 있죠. 동물은 이렇게 또 구분을 시켰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6자, 그리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짐승들은 18자, 그리고 어패류, 물고기나 조개 이런 것들은 총 3자. 그리고 두 군데서 사네요. 어디요? 물과 땅, 물과 묻에서 삽니다. 양서류라고 했죠. 그것은 한자밖에 없습니다. 벌레에 관계된 글자는 214자 부수 중에 딱 2글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물은 동물인데 실체는 없습니다. 상상 속의 동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딱 한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 73자 중에 동물에 관련된 모든 부수는 31자입니다. 자, 이제 자연에서 식물과 관련된 부수는 먼저 풀, 나무 이런 것이 있겠죠. 자, 풀은 12자입니다. 나무와 관련된 것은 9자입니다. 그래서 식물에 배당된 자는 총 21자입니다. 자, 이제 인간으로 들어갑니다. 총 214자 중에 인간과 관련된 부수는 몇 자요? 141자입니다. 선생님, 그 숫자까지 우리가 알 필요 있나요?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애착을 갖다 보면 이렇게 알게 됩니다. 부수는 총 214자고 그 중에 자연과 관련된 건 73자이며 인간과 관련된 건 141자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눠지느냐? 자, 인간도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신체. 세 번째는 인간이 생활을 하잖아요. 생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인간에서 사람. 사람은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람에서 실질적인 사람과 관계된 거 4자.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것이 5자가 있네요. 인생에 관련된 것 6자, 성장에 관련된 것 6자, 장소에 관련된 것 4자. 이렇게 해서 총 25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 141자 중에 신체와 관련된 것 58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몸에 관련된 것이 2자, 털에 관련된 것 4자, 심장에 관련된 것 1자, 머리는 3자, 얼굴 1자, 눈 3자, 코 3자, 귀 2자, 입 11자,
손 9자, 발 19자. 지금의 이러한 숫자는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실 숫자는 부수는 총 214자인데 자연은 73자이고 인간과 관련된 부수는 141자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체와 관련된 것은 총 58자다. 마지막으로 인간에서 생활편, 생활에 관련된 것은 총 58자인데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집에 관련된 것 11자, 옷은 6자, 음식 7자, 운송에 관련된 것 2자, 도구에 관련된 것이 좀 많습니다. 왜요? 사람은 때리고 고치고 만들고 많이 이러죠. 그래서 21자가 배당이 되고 숫자와 관련된 건 4자, 마지막으로 색깔과 관계된 것이 7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수는요, 획수나 가나다 순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별로 묶어서 의미별로 구성을 지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입니다. 자연 중에서도 환경에 관련된 것 21자라고 했는데 그 환경에 관련된 것 중에서도 하늘에 관련된 것 몇 자요? 딱 7자밖에 없어요. 아, 부수 214자 중에 하늘 하면 7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늘 몇 자요? 7자입니다. 그럼 먼저 각계 전투로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자, 먼저 명칭에 관련된 것 5자, 관련된 그 관련자가 2자가 있는데 총칭해서 7자를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해가 있죠. 자, 그래서 해일 또는 해는 매일 떴다 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날이 바뀝니다. 그래서 날일 이렇게도 불려지죠. 해일. 그 다음에 해하면 바로 뭐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연상이 당연히 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 의미로 우리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면 그 다음에 뭡니까? 달이죠. 음량의 조화가 탁 맞춰지잖아요. 달월. 자, 이 달월은요, 우리 앞에서도 이미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고기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그게 변으로 왼쪽으로 부수가 쓰일 때는 육달월변이다. 요거 기억나시죠? 자, 달월. 이것은 하늘에 떠 있는 달도 있지만 고기를 뜻하는 육달월로도 쓰인다. 다음에 해, 달. 하늘에 또 뭐가 떠 있나요? 그렇죠. 별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에서 별에 관계된 것은 별진. 물론 별태도 있고 별성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수에서 관련된 별에 대한 것은 뭐다? 별진입니다. 그럼 벌써 배웠어요. 해, 달, 별. 너무 쉽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또 하늘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야, 비바람이 엄청 불어. 된 거예요. 비, 우, 바람, 풍. 이게 바로 하늘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자라 그랬는데 관련자, 하늘과 관련된 게 2자가 있다 그랬어요. 뭐냐? 저녁석. 자, 이것은 달월보다 약간 비스듬히 쓰여진 글자네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나중에 배당한자에서 정확히 배우시겠지만 달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 근데 달월은 가운데 한일자 개념이 2개가 있지만 저녁석은 하나밖에 없죠. 아직 덜 깜깜하다라는 그 포인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석, 이게 왜 하늘하고 관계됐습니까? 달의 모양을 본땄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엔 기운기. 뭐라고요? 기운기. 자, 이 기운기는 왜 하늘에 관계가 됐습니까? 바로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의 모양을 본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것은 바로 저녁석, 기운기. 자, 그러면 심령세원 한자 교실에서 의미별로 부수를 가르친다. 이걸 그럼 어떻게 장기 기억을 할까요? 이렇게 장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데
비바람이 부니 저녁에 기운이 생기네. 다시. 하늘엔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데 비바람이 부니 저녁처럼 조금 춥고 어두운 그러한 기운이 생기네. 순식간에 우리는 부수 7개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가 먼저 연상시켜드리겠습니다. 부수 214자 중에 하늘 7자입니다. 시작! 하늘에는 해, 달, 별이 떠 있고 비바람이 부니 저녁에 기운이 생기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시작!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같이 가봅니다. 시작! 하늘에는 해, 달, 별이 떠 있고 비바람이 부니 저녁에 기운이 생기네. 하늘에는 해, 달, 별이 떠 있고 비바람이 부니 저녁에 기운이 생기네. 됐죠? 바로 이렇게 쉽고 재미나게 익히고 이 자체가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이걸 바로 장기 기억 원리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중과 생각만 하시면 돼요. 생각하는 그걸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하늘에는 해, 달, 별이 떠 있고 비바람이 부니 저녁에 기운이 생기네. 이렇게 214가지 부수 중에서 벌써 하늘에 관련된 거 딱 7가지 마스터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속도를 한번 붙여볼까요? 이러한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힘내시고 다음에는 하늘을 했으니 뭐가 됩니까? 음량이 좋아합니다.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연상되는 거예요. 자, 땅에 관련된 것, 먼저 명칭에 관련된 것, 공간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명칭에 관련된 것 하나하나씩 볼게요. 땅에 관련된 겁니다. 자, 흙, 토. 아이고, 너무 쉬워요. 흙, 토. 다음에 돌석, 돌석. 땅에 돌 있잖아요. 다음에 쇠금, 쇠금. 이건 쇠를 뜻하기도 하지만 금을 뜻하기도 하고 성을 부를 때 이름 앞에 성씨가 있죠. 그때 성씨로, 김씨로 활용이 됩니다. 쇠금, 성씨, 김. 자, 다음에는 구슬옥, 구슬옥. 자, 이 구슬옥은요, 오른쪽 아랫부분에 점주로 탁 점이 찍혀 있는데 어떠한 글자와 함께 쓰일 때는 그 점이 빠져요. 그래서 임금왕처럼 쓰지만, 임금왕으로 쓰지만 구슬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명칭에 관련된 거예요. 자, 몇 자였습니까? 딱 4자였어요. 그럼 이걸 연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 봐볼게요. 땅에는, 흙에는, 흙토입니다. 흙에는 돌도 있고 금도 있고 옥도 있네. 아이고, 선생님 너무 쉬워요.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땅에는 돌도 있고 금도 있고 옥도 있네. 그렇죠. 한 번 더. 땅에는 돌도 있고 금도 있고 옥도 있네. 4개 배웠어요. 여태까지 11자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땅에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사물, 어떤 명칭에 대한 부분 배웠다면 공간에 관련된 게 또 땅에 있겠죠? 자, 먼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매산, 땅의 대표적인 것은 산입니다. 매산. 다음, 언덕부, 언덕부. 자, 이 언덕부는 어떠한 글자와 함께 붓으로 쓰일 때는 왼쪽 변에 쓰이는데 그때 좌부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좌부변으로 쓰이고 언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언덕부, 좌부변. 자, 이제는 골짜기를 나타냅니다. 골짜기, 곡. 근데 줄여서 골곡. 한 번 더. 골곡. 자, 이제는요.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또 뭐가 생길까요? 굴바위 같이요. 동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굴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비도 피하고 심지어는 생활도 합니다. 자, 굴바위 엄, 굴바위 엄. 한 번 더. 굴바위 엄. 자, 굴바위는 애초에 구멍이 뚫렸다 이거죠. 동굴이 진짜 있습니다. 구멍혈, 구멍혈. 자,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연상기억법으로 한번 재미나게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하십시오. 산에는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굴바위도 있고 구멍도 있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산에는 뭐도 있다고요?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렇죠? 한번 연상을 해보는 겁니다. 산이 있어요. 언덕이 있네요. 골짜기도 있어요. 굴바위도 있네요. 구멍도 뚫렸네요. 바로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땅에 관련된 거 다 배운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준비! 흙에는 돌도 있고 금도 있고 옥도 있네. 또는 그 옥을 구슬로 해도 됩니다. 구슬옥이니까. 자, 다음에 산에는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굴바위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그렇죠. 구멍도 있다. 자,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벌써 땅에 대한 것까지 끝났네요. 자, 이제 계속 가봅니다. 이제는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은 뭐가 있냐면 물수. 그런데 이 물수가 어떠한 글자의 왼쪽에 부수로서 사용이 될 때는 삼수변 이렇게 쓰인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얼음빙. 뭐라고요? 얼음빙. 그런데 이거는 세 개의 물 삼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이에요. 이수변. 왜 이수예요? 물이 똑똑똑 하늘에서 떨어지다 얼어가지고 하나가 얼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냥 깨져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수변, 얼음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내천. 시냇물이 흘러요. 내천. 근데 이 내천은요, 모양이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개미 허리처럼 잘록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개미 허리 요렇게 글자가 바뀔 때는 개미 허리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건 너무 쉬워요. 어떻게 쉽습니까? 물은요, 추우면 얼기도 하지요. 그리고 물은요, 정지된 게 아니라 냇물로 흘러요. 물은 얼기도 하고 냇물로 흐르네. 물은 얼기도 하고 냇물로 흐르네. 한 번 더. 물은 얼기도 하고 냇물로 흐르네. 처음에 우리가 너무 많은 가지수를 하다 보니까 이 세 개밖에 안 되는 건 이젠 식은 죽을 먹을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자, 이제 더 쉬워져 가볼까요? 이제 자연에서 불이 남았습니다. 불화. 자, 이 불화가 어떠한 글자의 밑, 발로서 쓰일 때는 연속해서 불이 땅 돼 있다. 그래서 연화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불화, 연화발. 자, 이제는 불똥주. 자, 불을 피우면 거기서 불똥이 튀어나오죠. 또는 점주, 그 불똥에 하나의 점을 찍는 것처럼 점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똥주, 점주. 불에 관계된 건 몇 자? 두 자밖에 안 돼요. 이걸 또 어떻게 할까? 불을 피우니 불똥 튀네. 한 번 더. 불을 피우니 불똥 튀네. 끝난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그럼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하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늘에는 해, 달, 별이 떠 있고 비바람이 부니 저녁에 기운이 나네. 저녁에 기운이 생기네. 기억나시죠? 하늘에는 해, 달, 별이 떠 있고 비바람이 부니 저녁에 기운이 생기네. 훌륭하십니다. 자, 부수 하늘에 7개 됐고, 자, 이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죠. 땅. 잘 기억하시고 저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땅입니다. 흙에는 돌도 있고 금도 있고 옥도 있네. 그쵸? 자, 이제 공간에 관련된 건 뭐 있습니까? 산에는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굴바위도 있고 구멍도 있네.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물에 관련된 거. 이제 아주 쉬워요. 물은 추우면 얼기도 하고 냇물로 흐르네.
물은 얼기도 하고 냇물로도 흐르네. 불이 피니 불똥 튀네. 불이 피니 불똥도 튀네.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연에서 동물에 관련된 것 31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속도를 한번 내볼까요? 자, 먼저 새에 관련된 겁니다. 먼저 새의 명칭, 새에 관련된 종류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새조. 새조. 자, 이거는 꼬리가 긴 새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새추. 새추. 이것은 꼬리가 짧은 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새을. 새을. 이것은 동글하면서 그런 모양의 물 위에 떠 있는 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깃우. 깃우. 자, 깃은 뭡니까? 날개예요. 날개가 있어야 살죠. 날아다니죠. 그쵸? 자, 다음에는 새가 어떤 행위를 합니다. 새 행위에 관련된 것은 첫 번째 날비. 날비. 그래서 비행기. 비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비. 날비. 다음에 안일비. 안일비. 선생님, 안일비가 왜 새하고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왜요? 안일비는요, 새가 날아다닐 때, 날아갈 때 만나지 아니하는 양쪽의 날개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새의 날개, 양쪽 날개는 서로 만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안일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어원은 no,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새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순식간에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조, 새추, 새을, 은, 깃을 펴서 날기도 하고 아니 날기도 하네요. 한 번 더. 새조, 새추, 새을은 깃을 펴서 날기도 하고 아니 날기도 한다. 새조, 새추, 새을은 깃을 펴서 날기도 하고 아니 날기도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짐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짐승. 자, 짐승에서 자, 명칭에 관련된 거 먼저 한번 봐볼까요? 개견. 자, 개견이요. 어떠한 글자의 부수로 왼쪽 변에 쓰일 때는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개, 사슴, 록, 변. 개, 사슴, 록, 변. 다음엔 돼지식. 돼지식. 자, 다음엔 소우. 우메. 소우. 근데 이 소우가 어떠한 글자의 왼쪽 변에 부수로 쓰일 때는 바로 이렇게 조금은 폭이 좁게 글씨가 변형이 됩니다. 소우. 다음엔 말마. 드그닥 드그닥. 말마. 다음에는 닭유. 닭을 나타냅니다. 꽃기호. 닭유. 닭개도 있어요. 하지만 부수 214자 중에 닭에 관련된 것은 바로 닭유자입니다. 이 닭유자는 닭이라는 것에도 쓰이지만 땅에는 12개의 자연적인 기운이 있어요. 자, 추, 인, 묘, 진, 사, 우, 미, 신, 유, 술, 해. 그래서 그걸로 띠를 나눕니다.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때 닭띠로도 쓰이고 유라는 금의 유, 금. 그 오행, 금의 오행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닭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양. 자, 예로부터 이 한자에서는요, 소와 양은 굉장히 신성시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양고기, 소고기처럼 먹는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제사, 신에게 바치는 제사상으로도 양과 소 또는 그 이상의 신성시된 그런 의미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슴록. 뭐라고요? 사슴록. 좀 전에 우리 배웠습니다. 개견이
어떠한 글자의 왼쪽 변에 붓으로 사용될 때는 글씨가 변하는데 그 변한 것이 개라는 뜻과 사슴이라는 뜻. 그래서 개, 사슴, 록 변으로 온다 그랬죠. 그런데 단독으로 사슴이 딱 옵니다. 뭘로 와요? 사슴, 록. 그래서 사슴이요. 보약으로도 쓰여요. 그걸 뭐라 그래요? 녹용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사슴, 록. 자, 그 다음엔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범호. 범호. 호랑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범호는요. 붓수로 쓰일 때는 범이라는 뜻도 있지만 호피무늬. 그러니까 호랑이의 어떤 껍데기의 무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엔 쥐서. 쥐서. 찍찍, 찍찍. 쥐를 나타냅니다. 야, 붓수에 쥐라는 뜻이 있구나. 쥐서. 자, 그러면 붓수 이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외워요, 선생님? 충분히 외울 수 있죠. 왜냐? 우리들은 여태까지 연상에서 공부를 한 거를 배웠습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들은 이미 동물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개, 돼지, 소, 말, 닭. 한 번 더. 개, 돼지, 소, 말, 닭. 개, 돼지. 야, 개, 돼지만도 못해. 소, 말, 닭. 개, 돼지, 소, 말, 닭. 개, 돼지, 소, 말, 닭. 다음에 양, 사슴, 범, 쥐. 양, 사슴, 범, 쥐. 이것을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하면 힘들게 외우고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연상을 해서 의미별로 이해한다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한다면 쉽고 재밌게 알고 오랫동안 장기 기억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가봅니다. 개, 돼지, 소, 말, 닭. 양, 사슴, 범, 쥐. 개, 돼지, 소, 말, 닭. 양, 사슴, 범, 쥐. 오, 오케이. 여러분들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짐승과 관련된 관련자가 있어요. 그게 두 글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볼까요? 먼저 돼지머리 개. 아, 돼지긴 돼지인데 돼지의 어떤 머리 모양을 형상화시켰구나. 돼지머리 개.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도 변형돼서 쓰입니다. 이때는 가로 왈자가 한쪽이 트였다라는 개념으로 튼, 가로 왈, 튼, 가로 왈 이렇게도 쓰입니다. 다음에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발자국 유. 이렇게 씁니다. 발자국 유. 자, 그런데 이 발자국은요, 사람 발자국이 아닙니다. 바로 짐승의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짐승 발자국 유. 이래야지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프로입니다. 짐승을 빼더라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자국 유라고 하셔도 돼요. 자, 관련자 두 개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요? 돼지머리 개, 발자국 유. 발자국은 짐승 발자국 유입니다. 자, 이제는요. 짐승인데 짐승에서 나오는, 짐승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쓰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유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부유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고기육. 고기육. 기억나네요. 고기육이 달월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달월이 어떠한 글자의 왼쪽 변이라는 곳에 붓으로 쓰일 때는 그건 달이 아니라 고기입니다. 그래서 고기 육자를 따서 육달월 변. 아, 훌륭하십니다. 자, 그런데 단독으로 고기를 쓰일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 한 번 더. 고기 육. 고기 육. 자, 그 다음에 고기가 있습니다. 이건 살코기예요. 그러면 짐승을 보십시오. 살이 있는데 몸을 딱 지탱하고 유지시켜주는 게 뭐죠? 그렇죠. 뼈입니다. 본. 뼈예요. 뼈, 골. 뼈, 골. 자, 다음에는 짐승은요. 우리 사람은 그게 없지만 짐승은 뿔이 많이 있어요. 물론 뿔이 없는 동물도 많지만 뿔이 상징을 하는 동물들도 꽤 많습니다. 사슴,
녹용이라는 보약은 그 뿔에서 보약이 나오는 거예요. 자, 뿔, 각, 뿔, 각. 자, 다음에는 뭐도 있을까요? 아, 고기, 뼈, 뿔 다 했어요. 이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피, 혈, 피, 혈. 자,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건강한다 그랬죠? 왜요? 혈액에는요, 산소와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순환이 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항상 음식도 골고루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들어갑니다. 고기, 육, 뼈, 골, 뿔, 각, 피, 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부유물이 또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가죽을 남긴다 이럽니다. 자, 그 가죽에 관련된 게요, 한자에선 총 3자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연상해서 한꺼번에 아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의미별로. 가죽, 피, 가죽, 피. 이 글자를 잘 보십시오. 아, 뭔가 하나가 털처럼 세워져 있네요. 이게 바로 아직 털이 있는 가죽을 가죽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죽, 혁, 가죽, 혁. 자, 너구리가 있어요. 너구리. 너구리를 쫙 엎드리게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털이 막 보여요. 그것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히 돌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뱃살이 빤빤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털 때문에 따가웠던 것이 이젠 뒤집으니까 매끈해져요. 그래서 가죽혁은요, 가죽이란 뜻, 그래서 우리 벨트, 가죽으로 만든 벨트, 혁대라 그러죠. 그때도 쓰이지만 뭔가 완전히 뒤집는다, 바꾼다. 그래서 혁명, 이럴 때 바꿀 혁자로도 쓰입니다. 가죽, 혁, 이렇게 두 번째 가죽이 있어요. 또 하나의 가죽이 있다면 가죽 위, 가죽 위. 자, 이 가죽 위는요, 정확한 표현은 보십시오. 다룸, 가죽 위. 선생님, 다룸이 뭐예요? 아, 다룸은 뭐냐면요, 손질을 한 거예요. 가죽을요, 털 있는 걸 다 뽑고 필요한 부분을 알뜰살뜰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다리미질 하듯이 잘 손질한 가죽을 다룸 가죽 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획수대로 하면 이 획은 저기가 있고 이 획은 저기가 있고, 가나다 순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죽 피는 피읍에가 있고 가죽 위는 이응에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죽은 가죽끼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수의 의미별 공부법이에요. 가죽 피, 가죽 혁, 가죽 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짐승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봅니다. 개, 돼지, 소, 말, 닭. 한 번 더. 개, 돼지, 소, 말, 닭. 됐죠? 자, 또 하나. 양, 사슴, 범, 쥐. 개, 돼지, 소, 말, 닭. 양, 사슴, 범, 쥐. 자, 관련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돼지, 머리, 개. 그리고 뭐가 있죠? 짐승, 발자국, 유. 요거는 관련자 2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있습니다. 부유물. 고기를 먹으려고 해요. 고기를 먹으려면 뼈와 뿔과 피를 반드시 봐야만 됩니다. 그렇죠? 고기를 먹으려면 뼈와 뿔과 피를 반드시 봐야 된다. 바로 이렇게 연상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 마지막입니다. 가죽, 피, 가죽, 혁, 가죽, 위. 자, 한 번 더. 가죽, 피, 가죽, 혁, 가죽, 위. 좋습니다. 한 번 더. 가죽, 피, 가죽, 혁, 가죽, 위. 바로 이렇게 연상을 해서 짐승에 대한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짐승은 짐승인데 좀 전까지 했던 짐승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짐승이냐? 물에 사는 짐승도 있어요. 다 동물이고 짐승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어떤 좀 특화됐다 그럴까, 특별한 그런 동물들도 부수 214자에는 속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먼저 어패류입니다. 어패,
뭘까요? 물고기 그리고 조개패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것은 물고기도 있지만 등껍질이 딱딱한 조개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물고기 물고기 다음에는요. 조개패. 이미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조개패. 그리고 뭐가 있냐면 거북귀가 있습니다. 거북귀. 그래서요, 이 거북이는요, 옛날부터 대대적으로 어떻게 알려졌냐면 장수, 오랫동안 길게 사는 걸 장수라고 합니다. 그 장수의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거북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북이는요,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의 의미도 있고 조개 껍데기처럼 튼튼한 것이 또 내부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개를 연상 지었어요. 물고기 조개 패, 거북 귀. 그럼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할까요? 물고기와 조개의 기운을 함께 가진 것이 거북인 것입니다. 물고기와 조개를 함께 가진 것은 거북이다.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양서류가 있습니다. 양서류. 양서류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량.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서, 깃들일 서. 그러니까 물과 육지 두 군데서 깃들어서 사는 동물을 양서류라고 합니다. 양서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개구리는 부수 214자에 포함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양서류 중에서 부수에 딱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맹꽁입니다. 맹꽁이 맹 이렇게 씁니다. 맹꽁이 맹 너무 쉬워요. 왜요? 양서류에 관련된 것은 부수 214자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맹꽁이 맹. 한 번 더 보십시오. 맹꽁이 맹. 자, 다음에는요. 벌레입니다. 벌레도요. 짐승이에요. 벌레도 짐승입니다. 자, 벌레 어렵지 않아요. 두 자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벌레충. 다음 벌레치. 자, 그런데 벌레치의 정확한 의미는 발 없는 벌레치입니다. 자, 그러면 벌레 두 개밖에 안 됩니다. 벌레, 충치, 충치, 아야. 이렇게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벌레, 충치. 자, 벌레 끝입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남았네요. 자, 짐승, 동물은 동물인데요. 여태까지는 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거나 정말 지구에 살고 존재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 있어요. 그 상상의 동물이 부수에 딱 하나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용룡, 드래곤, 용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 쉽네요. 자, 연상 다시 복습 들어갑니다. 물고기와 조개를 합치니 누구라고요? 거북이네. 양서류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맹꽁이 맹. 벌레 두 개입니다. 벌레, 충치. 상상의 동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룡. 그렇게 우리들은 확실히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자연에서 이제 동물 끝났어요. 뭐 괜찮습니다. 이제는 식물로 들어갑니다. 식물은 총 214개의 부수 중에 21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식물의 대표적인 건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의 큰 부류인 풀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부류인 나무가 있어요. 그 양대산맥을 지금부터 파들어갑니다. 먼저 풀에 관련된 것 중에 명칭인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풀초.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 부수는 다른 글자와 함께 쓰일 때 원래 글자도 이만해. 다른 글자도 이만해. 그걸 다 이만해 하면 이게 크잖아요. 한자는 함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작게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풀초가 어떻게 변형이 됐느냐?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초, 머리두, 풀이 머리에 있네요. 그래서 초두, 머리, 초두, 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뜻은 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풀은 풀인데 이제 열매가 막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겁니다. 자, 콩두, 콩두. 그러니까 콩으로 만든 우유가 뭘까요? 그렇죠. 두유입니다. 두유. 그때 쓰는 거예요. 콩두. 근데 참 재밌죠? 이 콩두자는 콩만이 아닙니다. 야, 이 콩두자가 만들어진 그 어원을 보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음식을 담는 그 제사 그릇 있죠. 그것을 제기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 제기 그릇의 모양을 본따서 콩두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콩에는 콩 이외에 제사 그릇, 제기 그릇, 제사 이런 어떤 신성시된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오이과, 이제는 부추구, 선생님 안일비자 아까 배운 거랑 좀 비슷하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연상하시면 됩니다. 부추구.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밑에가 쫙 받침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서는 부추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구지라고 표현합니다. 부추구. 자, 이제는 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삼 껍질 아주 그냥 울퉁불퉁하죠. 삼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에 관련된 것 중에 명칭 지금 몇 가지 배웠죠. 이제 몇 가지만 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쌀이 어디서 나와요? 벼에서 나옵니다. 쌀이 쌀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쌀나무는 바로 벼를 뜻하는데 이 벼 화자가 바로 이겁니다. 벼화. 그래서 이 벼화는요, 벼라는 자체, 해당 벼를 뜻하기도 하지만 전체의 곡식을 대표하는 곡식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벼화가 붓으로 쓰일 때 말이죠. 벼화. 자, 벼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쌀이 나옵니다. 쌀미. 다음엔 보리입니다. 보리맥. 보리로 만든 술이 뭘까요? 그렇죠. 맥주. 보리맥, 술주. 그래서 보리로 만든 술, 맥주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리맥. 그렇죠. 다음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뭘까요? 기장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풀에 관련된 어떤 명칭에서 몇 가지를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웠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언제 기억합니까? 의미별로 저와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풀을 보니 콩, 오이, 부추, 삼. 한 번 더. 풀을 보니 콩, 오이, 부추, 삼이 있고 별을 보니 벼화자, 별을 보니 쌀이 나오고 보리와 기장도 있네. 별을 보니 쌀이 나오고 또 보리와 기장도 있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고 연상을 해서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별 패키지로 확 한꺼번에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풀을 보니 콩, 오이, 부추, 삼. 별을 보니 쌀이 나오고 보리도 있고 기장도 있네. 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명칭에 대한 공부는 끝난 거예요. 자, 다음 계속 이어갑니다. 식물에서요,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연관된 게 있어요. 식물이 보이는 사물이나 명칭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식물을 뭘 어떻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봅니다. 말두. 이 말은요, 곡식을 헤아리는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요, 말보다 한 단계 낮은 그 단위가 뭐냐면 되라는 겁니다. 그 되가 10개가 모였을 때 하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곡식을
헤아리는 단위가 말, 두, 띠그득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아까 배운 말, 마. 지금은 말두. 말마는 동물에 속했죠. 말마는 식물에서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별할 변. 분별할 변. 쌀미자랑 비슷하죠. 이렇게 조금은 비슷하고 헷갈리지만 명쾌하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씁니다. 분별할 변. 자, 쌀이 있어요. 곡식이 있습니다. 말로 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죠. 쌀에 쭉정이도 섞였을 것이고 뭐도 섞였잖아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런히 놔야죠. 그래서 세 번째, 가지런할 제. 가지런할 제. 자, 세 가지 연상해서 합니다. 곡식을 말로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가지런히 놓는다. 곡식을 말로 분별해서 가지런히 한다. 곡식을 말로 분별해서 가지런히 정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엔 자, 풀었습니다. 이제 나무입니다. 자, 나무. 나무 뭐예요? 나무, 목. 나무, 목. 자, 옛날에는요, 나무를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진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나무, 목. 또 하나는요, 대나무, 죽. 또는 줄여서 대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나무가요, 예전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재질의 그런 종이가 지금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 옛날에는 책을 만들 때 대나무를 쪼개고 펼쳐서 엮어서 책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책 편자도 대나무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 쭉. 자, 그리고 나서 나무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아궁이에 다 눌래니까 너무 커요, 사이즈가. 그래서 반을 쪼갭니다. 반을 딱 쪼개니까 왼쪽에 조각이 있고 오른쪽에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의 조각은 이겁니다. 조각, 장, 조각, 장. 자, 이것은요, 장수장, 장군 이럴 때 장수장에 쓰이죠. 그래서 장수장변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조각, 장. 이것은 하나의 나무를 쪼갰을 때 왼쪽에 있는 조각을 조각장.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조각은 뭘까요? 이겁니다. 조각, 편. 조각, 편. 자, 그래서 이 또한 연상으로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와 대나무를 조각과 조각으로 나눈다. 나무와 대나무를 조각과 조각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나무를 봤을 때 어떠한 크기가 있어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또는 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큰 대, 큰 대. 이제는 길어요. 길장, 길장. 길장은 길다 이외에 우리 배웠죠? 육서에서 전주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주문자는 이미 탄생되어 있는 한자가 또 다른 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길장이 대표적인 전주문자죠. 그래서 어른장. 그래서 학교의 반장, 회장 할 때 길장자가 어른장의 의미로 쓰입니다. 길장. 다음에는 높아요. 높을 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하, 높은 학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조금은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공부하는 고등학교 할 때 높을 고. 다음엔 작을 소. 작을 소. 그리고 작다라는 것이 하나가 더 있네요. 그렇죠. 작을 요. 작을 요. 그래서 한번 또 연상해서 봅니다. 크고 길고 높고 작은데 또 작네. 크고 길고 높고 작을 소, 작을 요. 크고 길고 높고 작을 소, 작을 요. 작다는 두 가지입니다. 작을 소, 작을
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자의 생명은 부수입니다. 한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훌륭한 글자예요. 그 의미의 대표적인 것을 바로 부수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자의 생명은 뭐다? 부수다. 부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수가 몇 자입니까? 214자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간편에 대해서 또 우리 확실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